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에 재직 중인 지상철 교수입니다. 저도 기술 창업을 약 15년 동안 했던 사업가 출신입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도 다양하게 경험을 하였고요. 다시 이제 학교에 오게 됐는데 양쪽, 즉 기술 사업화와 연구자의 그 양쪽을 다 경험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에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로부터 그 R&D나 이런 과제를 수주하면 반드시 연구 과제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연구 과제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화로 연결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실험실 창업을 할 경우에는 내 연구가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지, 또는 시장에서의 pitch이 잘 맞는 연구를 하려면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특정 시장의 목표에 맞게끔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그 검증을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고객 검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 인식도 좋고 기술도 좋지만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이 기술이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합한지, 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기술 개발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아이템을 고를 때가 아니라 검증할 때 진짜로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자, 연구 성과를 사업 아이템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논문도 잘 작성하셔야 되고, 특허도 출원하셔야 되고, 데이터 학습을 해야 한 다음에 그 AI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에 적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사업의 아이템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특허, 데이터셋을 활용한 알고리즘,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 성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자가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라고 하면 연구에 대한 실용성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과연 이 기술을 사용할까?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때 기술이 가치가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고객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 수요자 입장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내가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한테 공급을 하겠지만, 일반 산업 현장에서 기술이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인지하고 그 기술을 우리 산업 협력을 통해서 연구소에서 개발하면 당연히 시장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요. 교원들을 통한 창업, 또는 학생들을 통한 창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이걸 연구 개발한 결과물이 꼭 반드시 자신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것까지는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술 자산을 시장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가치 평가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산업에서 적용되는 기술보다 새롭게 적용되고 개발되는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에 대체를 해서 그 기술을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기술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치에 대한 기술 평가를 한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로 좀 연결이 되면 그 가치가 훨씬 부가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 가치는 가격표가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평가할 때 투자자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투자자가 과연 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건지, 투자 유치에 대한 근거도 내가 어느 정도는 협상을 통해서 내가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원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과 관리가 가능한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정부 정책이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부 정책이 바뀝니다. 자, 바뀐다는 이야기는 자, 요즘의 산업 트렌드가 AI 시대로 바뀌고 있고요. 2~3년 전만 하더라도 생성형 AI가 가장 기술 창업의 핵심이었는데 요즘은 에이전팅 AI가 기술의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변화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기술 가치 평가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의 협상력에 따라서 가치가 자주 변동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격을 누가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가 진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의 가격은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시장 접근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원가 접근법, 그다음에 수익 접근법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항목별로 봤을 때 정량 지표가 가장 우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접근법을 할 때는 개발한 기술이 과연 그 시장에 접목했을 때 유사한 사례로 봤을 때 예상되는 시장에서의 가격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 접근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가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인건비를 절감시켜준다든가 그다음에 시간에 투입되는 원가를 대체적으로 추정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우리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원가를 100에서 8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원가 접근법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수익 접근법인데요. 이 기술이 시장에 접목이 됐을 때 향후에 수익이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지 사이즈는 똑같지만 기간도 전락할 수 있고 또는 똑같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훨씬 높아진다. 자, 이런 것도 수익 접근법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값을 평가할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시장 접근법이나 그다음에 비용을 가지고 하는 원가 접근법 그다음에 수익을 가지고 하는 수익 접근법 세 가지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값어치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기술이 결국은 사업이 못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 외부에 있습니다. 결국 기술 가치하고 사업의 가치는 상당히 많은 갭이 존재합니다. 내가 기술을 개발했는데 고객이 없거나 판로가 없거나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현재 시장에서 그걸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요. 확보되어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치가 훨씬 올라가겠죠. 기존에 있는 시장 사이즈가 100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적용하면 시장의 사이즈가 1000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기술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것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현재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기술은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에 맞게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기술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나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내 기술이 시장에 적용이 되면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9가지 항목으로 적용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입니다. 전체 9가지 항목을 꼭 체크하는 것보다는 4가지만 충분히 검토하시더라도 숫자로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제한이라는 게요.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원가가 50% 절감된다. 또는 가격이 30% 절감된다. 또는 기능이 3가지가 더 추가된다. 이런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의 의사결정보다는 여러 명의 고객들한테 검증을 받으면 가치가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가치는 라이센스를 하는 게 유리한 건지 구독 서비스를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사스 프로그램으로 형태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게 유리한 건지 다양한 수익 모델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용 구조, 변동비나 고정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인가를 보고 판단하면 분명히 기술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결론은 숫자로 이야기해야 된다. 가격이 얼마큼 싸다. 품질이 얼마큼 우수하다. 기능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된다.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기술의 가치는 분명히 다른 기술보다는 정량적으로 훨씬 더 가치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화 모델이 모호하다는 문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는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투자자라든가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죠.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 기술이 우수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벌까인가요? 수익화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아직 출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과연 고객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어떤 수익 모델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것들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또 기술 창업자에서는 반드시 내가 실행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 모델이 모호하다는 말은 대부분 고객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커스터머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을 세분화시킨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고객 또는 시장에 접근할 때 고객이 과연 얼마 정도 내 타겟이 되는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수한 기술이면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도 개발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그걸 대비해서 내가 반드시 이 기술이 고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에 출시할 경우에 어떤 수익 모델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기술을 이전시키겠다. 자, 라이선스를 하겠다. 아니면 아예 내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기술에 대한 사업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시장에 진짜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기술을 내가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적용할 때 대기업 현장에 POC를 하자고 그러면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그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만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데이터가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밴더나 2차 밴더를 통해서 POC를 하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한 검증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데이터가 있다는 것들을 내가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을 못하면 이게 수익 모델이 모호하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팀과 또 우리 기술이 잘 매핑된 시장이 우리한테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기술에 대한 사업화의 가능성을 좀 탄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수요 조사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면 공동 개발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경우에 그 기업과의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 기술이 진짜로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공동 개발을 할 경우면 시장의 규모에 맞게끔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팀이 기술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매핑이 가능합니다. 수익 모델은 한 번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요. 4번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로드맵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기술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면 고객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또 공모하는 R&D 과제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한 고객 검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술이 시장에 핏이 잘 안 맞게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는 단계가 가치 검증입니다. 자, MVP를 출시하고 우리가 예상되는 가치를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된 기술을 고객들은 그냥 무료로 쓰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무료로 쓰는 고객도 있겠지만 유료로 쓰는 고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유료로 쓰는 고객에 대한 고객의 숫자를 환산하면 우리 기술에 대한 가치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반드시 POC를 해야 됩니다. POC라는 게 프루프 오브 컨셉이잖아요. 기술 검증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시장에서의 매출을 끌어당길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위당 생산 단가가 낮아졌거나 아니면 생산 속도가 빨라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론은 시장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매출을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POC를 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는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딱 타깃이 정해져 있죠. 가치도 검증이 됐죠. 그다음에 고객들의 이 기술을 필요하다는 것, 이게 이제 POC를 통과했다고 그러면 이제 양산을 해야 됩니다. 양산. 그때는 확장이라든가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이라는 것도 특히나 이것은 단방향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객 개발, 가치 검증, POC, 그다음에 확장 이런 4단계에 거쳐서 하나의 로드맵을 잡으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자, 기술만 좋으면 창업에 성공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가 있을 경우나 또는 시장의 참여자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는 좋은 기술도 시장에 안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잘못해서 기술이 없어진 경우도 생깁니다. 팀도 중요하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시장이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커지는 시장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점진적이고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시장의 사이즈를 우리가 바라보는 해안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채널도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B2G가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영업이나 채널에 맞게끔 공공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결론적으로는 뭐 우수 조달 품목으로 등장시키는 거. 그건 먼저 사전에 영업을 해서 그 채널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사전에 내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에 수요가 있을 때 바로바로 내가 양산을 통해서 자금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 시너지가 확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 사업이 훨씬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업은 결국 실행력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얼마큼 실행하느냐, 이것도 창업자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은 좋은 사업이라는 등식이 왜 항상 성립하지 않는가? 이건 함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좋은 기술은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술이 좋은 사업으로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이게 시장에서의 핏이 잘 맞아야 됩니다. 진입장벽을 높이지 않으면 또 항상 모방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방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면 다방이라는 서비스가 또 나옵니다. 야놀자라는 서비스가 나오면 여기어때가 나옵니다. 배달통이 나오면 배달의 민족이 나오고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여기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이게 좋은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지식재산권을 잘 확보해서 경쟁사들이 우리 시장에 참여를 못하도록 막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나 사업은 같은 사람이 한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팩트에 가깝게 가는 것을 연구자의 목적으로 하려면요, 고객의 문제를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게 사업이에요. 연구자는 실제로 시장이 필요하든 또는 기업이 필요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는가, 이게 진짜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연구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업은 고객의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드는 게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기준은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는 논문 게재를 하거나 등재를 하게 되면 이거 연구자가 연구 결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매출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시장 점유율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구자와 사업은 완전히 별개의 트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속도라든가 불확실성의 대응, 자원의 배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성공의 형상,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다른 연구자들이 내 논문을 인용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그 연구에 대한 성과로 잡을 수가 있겠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요, 고객들한테 얼마큼 어필했고 이 시장의 수요를 얼마큼 다 매핑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는가, 이런 결과물로 우리가 성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는 가장 옳은 답을 찾는 일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빨리 틀리는 답을 줄이는 거다. 기술 창업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연구는 요즘은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연구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요, AI가 아무리 잘 발달되더라도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 고객이 결정한다.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 시장이 원하는 기술 또는 고객이 찾는 기술에 맞게끔 내가 연구실 창업을 하시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AI에 의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사업 영역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사업은 결국은 사람과의 고객 문제, 사람과의 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의 정확한 핏을 잘 맞게끔 기술 개발을 하시는 게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 결국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긴 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한국의 시장에서의 검증이 끝나면 반드시 그 기술이 해외 쪽에서도 잘 먹힐 수 있게끔 기술에 대한 유연성도 잘 감안해서 기술 개발하시면 시장에서의 확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술 창업을 할 때 필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설명했는데 산업 현장 또는 그 대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실행력 중심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구자가 이 나라의 미래 먹거리 또는 성장 동력의 한 축임을 명심하시고 사업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